유리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물질의 전이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매체입니다. 그 투명함 속에는 과학의 아름다움이 존재하죠. 인간과 함께하며 역사 발전의 순간에 늘 함께 해왔던 유리. 갈릴레오의 망원경과 레벤호크 현미경의 바탕이 되었고 에디슨의 전구를 빛나게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선 정보화 시대 개막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최근 100년 사이 급속도로 이룩된 IT 기술 발전에 유리는 우리 삶 속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발명품이자 현대 문명을 견인하고 있는 대체 불가한 신비의 소재. 유리의 빛나는 매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남양주에 위치한 유리 공방. 수채화 물감을 입힌 듯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유리 작품들이 빼곡합니다. 유리는 투명한 물성으로 빛과 어우러져 색상의 깊이를 온전히 구현하는 신비한 소재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핀란드인인 안나-리사.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며 12년 전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리 공예를 전공한 두 사람은 이곳에서 글래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했냐면 제가 대학교 도자기 배우러 들어갔는데요. 근데 우리 과에 도자기랑 유리 같이 배우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돼 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유리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안나-리사는 불을 통해 완성되는 유리의 눈부신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뜨거웠을 때는 유연하지만 차갑게 식으면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리의 무한한 매력을 느낀 거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큰 작업. 그 대표적인 기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온의 가마를 이용하는 웜 워킹부터 토치 램프로 유리봉을 녹여 만드는 램프 워킹 등 다양한 기술로 유리의 모양을 잡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기법은 유리에 날숨을 불어넣는 블로잉 기법입니다. 저기 가마 안에 뜨거운 유리 계속 우리 365일 동안 계속 녹아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 그때 유리 말고 나서 그 파이프로 그 유리의 공기 불 풀어놓으면서 집어넣으면 이제 일단 그 부피가 생겨요. 그 부피 이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러 도구 통해서 이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런 제가 쓰는 블로잉 테크닉이에요. 유리를 다듬는 작업은 선행로에 준비된 생유리 조각을 달궈진 블로우 파이프 끝에 묻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의 색을 결정하는 제품화된 생유리인데요. 이를 일정 상태로 예열 보관해 두는 거죠. 생유리 위로 1200도씨의 용해로에 녹인 액체 상태의 투명 유리를 말아 씌운 뒤 모양을 잡아냅니다. 용해로에 유리가루를 달구면 끈적이는 꿀처럼 유리는 흘러내리는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말랑한 유리를 돌돌 말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유동성이 있는 고온의 유리는 굴려가며 모양을 만듭니다. 겹겹의 젖은 신문지를 이용해 손의 감각을 느끼며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리의 기본 형태를 잡죠.
그리고 입으로 불어 공기를 주입하는데요. 유리의 모양을 다듬을 때 파이프를 360도로 계속 회전시켜줘야 유리가 한 방향으로 쏠려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죠.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마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뭐 해도 타이밍 놓치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기 늦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깨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할 장식 작업은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유리는 실온에서 성형할 때 금방 굳기 때문에 끝없는 제가열을 통해 그 모양을 정교하게 잡아나가야 하는데요. 유리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야 균열을 막을 수 있죠. 몸통 부위와 받침을 결합하며 점점 모습을 갖춰나가는 유리잔. 받침은 물을 이용한 온도차를 이용 간단히 절단해줍니다. 절단한 받침은 입구를 벌려 넓게 펴주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분야에서 테크니컬한 설계가 늘어가는 동안에도 유리를 다루는 기초적인 기술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이제 유리잔의 입구를 만들어줄 차례. 용해로에서 다시 닳은 유리를 굴리며 입구를 벌려주면 긴 파이프 끝에서 아름다운 유리잔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유리는 이처럼 유연함과 단단함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신비롭고 매력적인 소재로 사랑받아왔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안날 이상. 1200도씨의 파이프와 싸운 인내의 과정의 끝이 보입니다. 파이프에서 뗀 유리잔은 선행로로 이동해 천천히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온도차가 갑자기 떨어지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셈. 500도씨의 가마에서 14시간가량 천천히 식혀줘야만 완벽한 하나의 유리 제품이 탄생합니다. 유리 재료는 일단 우리 생각했던 유리는 차갑고 떨어지면 깨지고 약간 뭐 깨지면 날카롭고 그런 이미지가 있고 물론 아름다움도 있지만 근데 뜨거웠을 때 그 재료는 완전 반대고 일단 뜨겁고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뭐 만지면 모양도 잡힐 수 있고 약간 그런 거 이 유리의 두 얼굴 뭐 네, 밤하고 낮 같은 그런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유리공예는 실용성과 함께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요소를 겸비한 예술입니다. 그 과정은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엄청나게 세분화돼 있죠. 다른 공예 재료와 달리 과학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없이는 창의적인 작업이 힘든 소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발견해낸 수많은 물질 가운데 가장 커다란 발명 중 하나인 유리. 그렇다면 인류는 유리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유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기원이 돼서 사용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유리가 주로 이 귀족들의 장식품을 만드는 데 이제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제 중세에 들어서면서 안경이라든가 현미경,
이제 만환경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특수 목적으로 과학적인 용도로 유리가 이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과학적 시각에서 이 신비한 소재는 어떤 물질로 평가받을까요? 유리는 자연적인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본 성분은 산소와 규소 원자가 결합한 이산화규소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 성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래를 고온으로 녹이면 유리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죠. 그 유리의 기원의 경우에는 사실 누구도 최초 유리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화산 작용에 의해서 나온 그 흑요석이라고 하는 거를 최초 유리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흑요석의 경우에는 옛날 고대인들이 뭐 동물 가죽을 벗기거나 하던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 가지고는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도 좀 있고 아직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우연히 높은 온도에서 번개가 친다든가 이럴 때 규사가 우연히 이제 녹게 됐고 그런 규사들이 녹은 규사들이 아주 이쁜 색깔을 내게 돼서 아마도 고대 시절에 그걸 귀중한 보석처럼 귀중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의 투명함을 소유하기 위해 인류는 규사를 녹여 유리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0도씨 이상 가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첨가물을 섞어 녹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현대의 유리 제조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리는 얼핏 보면 딱딱한 고체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영락없는 액체입니다. 고체가 가지고 있는 알갱이나 결정 구조가 없기 때문이죠. 물질의 결정 구조는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는데요. 보다시피 유리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액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정의로 따져보면 유리는 매우 느리게 흐르는 액체인 셈이죠. 유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고체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데요. 사실은 재료학적인 관점에서는 유리는 액체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이제 구분할 때 물질의 구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결정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고체라고 하고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체를 액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유리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루기 힘든 특성으로 대량 생산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원전 1세기 대롱불기 기법이 탄생하며 유리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이 역시 만족할 만한 양의 유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제작이 쉽지 않은 판유리는 고가라 왕족의 저택이나 성당 등 극히 한정된 건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죠. 재미있는 점은 이런 특징을 이용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는 점이죠. 이른바 창문세. 영국에선 창문을 단 집에 세금을 부과 사람들이 창문을 없애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리창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럼 판유리의 대량 생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유리를 사용했을까? 사람들은 작은 유리 조각을 모은 모자이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저는 의미 있게 건축에서 유리가 사용된 것은 고딕 성당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딕 성당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빛을 들어오게 할 거냐. 빛이라는 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판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유리 조각들을 밀랍으로 붙여가지고 색깔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총천연색으로 그림을 그려서 햇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최초의 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유리는 빛을 투과시킨다는 물질적 특성 때문에 건축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런 유리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기법 중 하나죠. 빛을 통한 아름다움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공방의 주인인 임종로 작가는 전 세계 건축물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한 빛의 화가입니다. 1999년 이탈리아 피렌체로 건너가 본고장의 기술을 배워온 그의 손끝에서 18년간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죠. 오묘한 색의 조화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형형색색의 유리는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다양한 색의 유리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 같습니다. 유리에 은을 넣으면 노란색, 금을 넣으면 붉은 빛을 내죠. 산화철은 녹색, 코발트는 짙은 파란색, 망간은 올리브 그린색을 냅니다. 중세의 장인들은 이런 나노 과학 기술을 이용해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색을 입히면 빛이 색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빛에 둘러싸이며 그 존재를 확인하고 치유와 경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없으면 보기가 힘든 미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미술품은 앞에서 빛을 비춰줘야지만 보이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대로 반대쪽에서 빛을 비춰줘가지고 그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투과되는 걸 갖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빛의 미술이다. 아니면 이제 그 보존성, 영원한 보존성 때문에 그 영혼의 미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신비한 효과가 인식되며 오래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는 교회나 성당 건축에 활용됐습니다.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빛과 유리로 구현한 천국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기존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받아야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임종로 작가는 1년여간의 개발 끝에 빛을 받지 않아도 잘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스테인드 글라스는 투명합니다. 반투명한 상태로 이제 빛이 최대한 투과되게끔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 투과도를 갖다 조절하는 안료로 조절을 하는 거죠. 투명이 약간 이렇게 반투명 정도의 상태가 되게끔 안료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뒤에 빛이 없어도 앞에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빛이 있으면 더 잘 보이고.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적인 인물들한테는 이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이게끔. 그러니까 빛의 투과율을 갖다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임종로 작가의 제작 기법이 궁금했습니다. 성 요셉의 스케치를 따라 유리를 자를 선을 표시하는 임종로 작가. 휘어지는 곡선의 경우 필요한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수 금속을 이용해 이렇게 여유 있게 잘라내야 합니다. 근대까지도 사람들은 물속에 유리를 넣고 가위로 조금씩 잘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유리 표면의 나트륨과 물 분자의 수소가 반응하며 유리가 절단되는 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도구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유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는 날카로움을 숨긴 유리. 작업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위험하진 않아요. 정해진 룰대로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절대 다치지 않는데, 다만 이제 다 자르고 나서 다른 행동을 할 때 실수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드물게 있습니다. 유리는 잘만 다루기만 하면 전혀 위험하진 않아요. 다음은 채색 과정. 오랜 경력을 요하는 작업이죠. 물감이 좀 두툼하고 무겁죠.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달리 유리는 알료를 잘 흡수하지 않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물감으로 빛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감이 좀 약간 두툼하게 발려져야 되는 거죠. 두툼하게 칠해져야 되려면은 이거 자체가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이 많은 양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붓이 긴 거죠. 선을 하는 이 정도 그러면 물감이 벌써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긴 걸로 해서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칠하고 여러 번 이렇게 칠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죠. 그림에 사용되는 물감은 철 성분의 특수 안료 그리잘리아. 섬세한 작업 끝에 성 요셉의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이 위에 채색을 한 뒤 지워지지 않도록 600도씨의 가마에서 구워내는데요. 이는 유리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온도입니다. 안료가 녹아 유리에 안착하면 그림을 손본 뒤 다시 가마에 굽는 것을 반복합니다. 안료를 두껍게 칠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얇게 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굽고 나서 다시 한번 칠을 하게 되는데, 이 가마에 굽게 되면은 보통 이제 50에서 한 80% 정도까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갖다 차단을 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칠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4번 정도 가마에 굽게 되는 거죠. 조금씩 얇은 단계로 시작을 하고 천천히 그 단계를 갖다 올려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긴 거죠. 대장정의 마지막. 작업자는 완성본에 톱밥을 뿌립니다. 이는 부위별로 구워진 유리를 납선을 이용해 조립한 뒤 그 불순물과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서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웅장한 크기로 눈을 압도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하나의 작품을 위해 몇 달 이상을 매달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 작품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색을 잃지 않죠. 한국의 그 전통 미술을 보면은 단청 그리고 불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원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하기가 참 효과가 좋더라고요. 반응도 아주 좋았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생유리 그 세계 서구의 그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 전통 미술을 갖다 표현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색 위주로 해가지고 물감에서 표현되는 너무 좀 이질적인 화려함이 아닌 빛에 의해서 나타난 그 화사함이 적용이 되는 순간 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서양의 예술이란 편견을 딛고 최근엔 불화나 오방색 등 동양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임종로 작가. 다채로운 빛깔의 작품만큼이나 획기적인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디지털 빛 안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도심안에 많이 설치하고 싶다는데요. 오랜 세월 이어진 유리 제조 기법을 21세기에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임종로 작가. 그가 말하는 유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유리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유리를 저도 이제 어릴 때 유리를 접할 때 유리는 그냥 창문에 껴있는 하나의 물질로만 생각을 했었죠. 자라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알게 되면서 유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단순하잖아요. 색이 없고 딱 도시적인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이용한다면은 상당히 매력 있는 하나의 미술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과 다르게 인간이 만들기 쉽게 인위적으로 구성 성분을 조합했다는 점에서 창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예술 작품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게 된 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판유리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우리 생활 속에 질 좋고 경제적인 유리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우리 집 안에 이제 유리창을 유리로 만드는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면서 예전에는 유리가 없이 그냥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운전자가 운전하기 상당히 불편했겠죠, 바람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리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자동차 앞유리, 뒷유리를 전부 다 이제 유리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발전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전자 산업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에 유리가 사용되면서 상당히 작고 가벼우면서 품질이 좋은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중화된 유리는 철, 시멘트와 함께 3대 건축 재료로도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마천루들은 수전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유리로 뒤덮여 있죠. 물리학자 제임스 트래필에 따르면 현대식 빌딩 하나를 짓는 데 사용되는 유리의 양이 로마 제국 전체가 사용했던 유리보다 많을 거라고 합니다. 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빛이 통과해 실내를 자연광으로 밝혀줄 수 있다는 점. 반대로 단점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 쉽다는 점인데요. 현대의 기술은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을까요? 특수 유리 전문 제조업체. 이곳에선 유리는 깨지기 쉽다는 편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등에 사용하는 화학 강화 유리를 제조하고 있죠. 그럼 유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강해지는 걸까요? 그 쇠는 이제 밀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망치를 대장간에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때려가지고 이만한 게 이렇게 작아지게 해요. 그러면은 뭐 칼을 만들더라도 아주 강한 그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유리는 그렇게 때리면은 깨지니까 응력이란 게 있어요. 유리의 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열 강화나 화학 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곳에는 얇고 강도 높은 유리를 만들기 위해 화학 강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유리를 용도에 맞게 자르는 1차 공정을 거치는데요. 강화 유리가 된 후에는 유리의 절단이 힘들기 때문이죠. 용도에 맞게 상향한 유리는 정밀 가공 전 송진과 파라핀을 이용한 왁스 처리에 들어갑니다. 유리 원판을 접합시켜 미세한 정밀 절삭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죠. 왁스 처리로 고정한 유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0.1mm 이내로 정밀하게 깎아내는데요. 기초 몸단장을 끝내고 강화액에 들어가는 유리. 유리의 강도를 저하하는 나트륨을 칼륨으로 교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두께에 따라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화학 강화를 거친 유리는 서서히 식혀 적합 물질과 강화액을 제거하는 세척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고의 탄성과 강도를 가진 강화 유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열 강화와 달리 유리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화학 강화 유리. 그럼 이런 이온 치환이 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나트륨이란 걸 작은 걸 빼내고 칼륨이란 걸 큰 걸 집어넣으면은 강제로 집어넣으면은 유리가 이렇게 옆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퍼지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응력인데 그 층이 있고 밑에 그게 안 닿는 층이 있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써요. 응력이란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뜻합니다. 입자가 큰 칼륨이 들어가면 유리 표면에 압축 응력이 형성돼 5배 이상 높은 강도를 갖게 되죠. 그 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500g의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기로 합니다. 일반 유리의 경우 산산조각이 납니다. 강화 유리의 경우 망치로 내려치는 수준의 힘을 가진 500g의 쇠구슬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어디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고 이게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떠냐 한 5배 정도 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휴대폰을 뭐 살짝 떨어뜨려도 바로 깨져버릴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저 정도라도 버티는 거는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 유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약합니다. 렌즈, 프리즘, 돔형의 윈도우뿐 아니라 55인치의 디스플레이까지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죠. 적외선 영역에서 물체를 식별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부터 인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체지방과 심박동을 측정하는 스마트 체중기와 터치스크린 강화 유리, 세상에서 가장 얇은 휴대폰 액정 보호 유리까지 특수 유리는 현대 기술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 유리 쓰임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유리 쓰임새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을걸요. 반도체, 메모리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센서 쪽에 유리가 다 그 빛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센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센서의 절대적인 게 유리지.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밀도가 다른 두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광섬유. 이를 통해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낚싯줄보다 가는 이 신소재는 강철보다 강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뉴욕 증시 14억 9천만 주에 대한 정보가 이 한 줄로 순식간에 전송되죠.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신호가 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전기 신호를 다시 변환기를 통해서 광신호로 우리가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인터넷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신호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은 유리.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은 이제 막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전기를 흘려 순식간에 불투명해지는 유리,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 등 I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유리의 무한 변신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산업은 정보를 띄워
내비게이션이 따로 필요 없는 똑똑한 유리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죠. 이런 스마트 유리는 우리 도시에 더욱 다이내믹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유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연구진. 이곳에선 비와 먼지를 스스로 청소하는 자가 세정 유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연구의 길을 터준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몇 년 전에 비가 오는 날 주차된 차를 사용하기 위해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저는 불편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러한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의 안전 및 편리 기능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 5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장마철인 7, 8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건데요. 연구진은 차량 유리의 빗물과 김서림을 단시간에 없애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거죠. 비가 오는 날에는 카메라 유리에 맺힌 빗물 또는 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운행 중이어서 직접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이퍼나 열선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과 아이디어 협의를 수행하면서 지금의 드랍프리 글라스라는 능동용 유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마트 자가 세정 유리의 구동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응답 속도가 빠른 전기 습윤 현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글라스에 감광액을 주입, 스핀 코팅 방식을 이용해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고 그 위에 자외선을 조사해 유리의 전극 패턴을 제작합니다. 특수한 코팅을 마치면 현미경을 이용해 유리 위에 제작된 전극 패턴의 결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형성된 투명 전극에 전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솔더링 공정으로 전선을 부착하는데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빗물이 유리 표면에 발생하면 변화된 정전 용량을 인식,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며 유리 표면에 붙어있던 빗물이 진동, 아래 방향으로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습윤 현상이죠. 물을 뿌릴 거고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카메라 커버 글라스에 물을 뿌리고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 전기를 일가하면 순식간에 물기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느리게 확인해 볼까요? 사라집니다. 전기를 일가하면 이를 이용해 전기를 악천후와 같은 환경에서도 카메라의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전후방 카메라는 물론 향후 자동차 전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드랍프리 글라스는 열선과 같이 전극 구조만으로 물방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작고 구동 속도도 매우 빨라 0.5초 이내에 유리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가세정 유리의 원리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를 증착시켜 물이 싫어하는 성질을 가진 막을 덮은 후 전기를 통하게 해 물방울과 먼지가 사라지게 하는 원리죠. 저절로 청소되는 유리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 고층 유리창은 물론 다양한 유리 제품의 적용,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겠죠. 미래형 자동차와 무인 항공기, 또한 안경과 사이드 미러, 그리고 대형 건설 유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드랍프리 글라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른 연구 주제로 연구 개발 중인 분야로는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용 유체 기반 전자식 조리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된 기계식 조리개의 낮은 구동 속도와 높은 소비 전력과 같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년 넘게 진화, 발전해온 유리. 현대의 3D 프린터 기술은 투명한 물질까지 프린트할 수 있죠. 변화무쌍한 유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까요? 새로운 개념의 특수목적 유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개념의 발수 유리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먼지가 쌓이지 않고 물이 고이지 않는 유리를 만들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운전자의 시야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건물의 외장재에 이런 특수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힘들게 우리가 외부 유리를 청소할 필요가 없게 되죠. 내열성이 이제 뛰어나고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유리를 이미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리가 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소재들이 이미 생활 용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뭐 생활 용기, 그 다음에 건축, 혹은 뭐 가구라든가 인테리어 일까지 그러한 확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를 대체할 물질은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고대부터 투명하고 빛나는 물질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던 유리. 그 무한 진화는 인류의 미래를 더욱 반짝이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유리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 그 눈부신 발전이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